안녕하세요. 낭독의 재발견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혹시 예민하신가요? 어떤 것에 예민하신가요? 저는 좀 예민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좀 예민한 편이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면서 달라진 게 있다면 어쩌면 사람들과의 관계나 어떤 일을 성취해 갈 때 큰 단점과 장벽이 될 수도 있는 예민한 성격을 이제는 나름대로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예민함이 섬세함과 상대방을 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또 좀 덜 신경 써도 될 부분에는 선택적으로 좀 덤덤해지고 털털해지기도 해서 지금은 제 자신의 예전보다는 많이 만족하고 지내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요. 그런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눈에 확 띌 만한 제목을 가진 책인데요. 예민해서 더 빛나는 너에게 라는 책입니다. 올해 6월에 나온 책이라서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이고요. 성윤아 님이 쓰셨고 모모북스에서 편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많이 예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가장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예민해서 가끔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한번 가볍게 읽기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예민함으로 인해서 고단한 부분이 많지만 독특함으로 더 빛나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면서 이제 낭독 시작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민할 수밖에. 적당히, 대강, 대충을 잘 모르는 사람. 그게 바로 나였다. 모 아니면 도. 좋고 나쁨이 뚜렷했다. 분위기에 쉽게 기분과 감정이 오락가락 널뛰게 했다. 좋게 말해서 예술가 같은 사람. 어떻게 보면 매우 피곤한 사람이었다. 그런 나의 성향을 들키지 않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한 덕분에 왜 그렇게 예민해? 라는 말은 밖에서 잘 들을 일이 없었다. 티를 내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니 더 예민해진 걸지도. 예민하다고 다 같은 예민함을 가진 것은 아니지 않을까? 문득 그런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예민함에 대해 고찰해 보니 예민함에도 여러 가지 예민함이 있었다. 예를 들어 소심한데 예민한 사람, 그리고 예민한데 까칠한 사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 100% 외향인, 100% 내향인이 없는 것처럼 완벽하게 한쪽으로 성향이 쏠릴 수는 없었다. 굳이 비율로 따지자면 나는 소심한데 예민함 70%, 까칠하고 예민함 30% 정도였다. 그냥 나는 예민한 사람이야 라고 두루뭉술하게 생각할 때보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소심한데 예민함 70%, 까칠하고 예민함 30% 정도인 나는 소심해서 남의 눈치를 많이 보고 착한 사람 증후군까지 있어서 최대한 다른 사람한테 맞추면서 살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날 때는 예민한 부분이 티가 잘 안 났을 거다. 묻어난 사람의 가면을 쓰고 다녔다. 불편한 것, 마음에 안 드는 것, 거슬리는 것이 많아도 그런 것들을 내색할 수는 없었다. 속에 있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고 다녔다가는 아마 성격 파탄으로 불렸을지도 모른다. 가시를 잔뜩 세우고 툴툴대는 친구를 두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 올바르고 반듯한, 예의 바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지 못한 것들을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다. 물론 속으로. 내가 바르게 살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지 싶겠지만 정도가 지나쳤다. 늘 높은 도덕적 가치관을 나에게도 엄하게 적용했고 가끔은 남들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가령 길을 건너면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보면 나는 이렇게 질서를 잘 지키는데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지? 속으로 욕을 했다. 그러면 자동으로 기분이 불쾌하고 짜증이 났다. 저절로 날카롭고 예민해졌다. 그런 내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한때 부처님이라는 별명이 있었을 정도로 타인에게는 관대한 편으로 알려져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나를 좋아해 줬지만 겉과 속이 다른 부분 때문에 오는 괴리감으로 내 속은 가끔 시커멓게 되었다. 성인이 된 이후에 내면이 좀 더 성숙해지고 나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자주 가지면서 자기 사랑에 관한 책을 읽다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누구보다 아껴주고 사랑해줄 존재인 나를 누구보다 엄격하고 매섭게 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남들에게는 하지 못할 행동과 말을 나에게 마구 퍼붓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다니 정말 나쁘네. 좀 더 올바른 사람이 되려면 이런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 자라나면서 부모님에게 들었던 말을 나 자신에게 하고 있었다. 나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온갖 것을 지적하고 질책했다. 옳고 그름을 나누고 재고 따졌었다. 그 시선이 고스란히 외부로도 향했던 거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 속으로 불평과 불만이 쌓여서 화병처럼 깊어졌던 거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병든 내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스스로 더 너그럽고 관대해지기로 마음을 먹었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었다. 경직된 사고에서 좀 더 유연해졌고 자유롭고 확장된 사고가 가능해졌다. 누군가 앞에서 새치기해도 예전 같았으면 세모 눈을 뜨고 조용히 지켜보며 짜증이 났을 것이다. 이제는 어지간히 급한 일 있나 보네. 혹은 아, 그냥 그런 사람이네. 하고 차분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옳고 그름, 좋고 싫음, 착하고 악함, 이런 것들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므로 내 멋대로 재단할 수 없었다. 또 따지기 시작하면 털어서 먼지 없는 이는 없었다. 속으로 흉을 보는 대신 나라면 과연 저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 시선을 타인이 아닌 나에게로 돌린다. 나는 그렇게 남에게도 나에게도 넉넉하고 여유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민함을 덜어갈 수 있었다. 여러분의 무사 생존을 빕니다. 똑하고 샤프심이 부러지는 소리, 사각사각거리며 종이에 글씨를 쓰는 소리가 사방에서 날아들었다. 최대한 작게 속닥거리지만 묘하게 더 거슬리는 말소리는 날카롭게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다. 겨우 마음을 다스리고 공부에 집중했다. 중간고사가 코앞이었다. 옆자리에서는 쉬지 않고 복나가게 다리를 덜덜 떨어댔고 그 옆자리에 있는 사람은 3분마다 하품을 했다. 뒤쪽 어디선가 훅 하고 초콜릿 과자 향이 흘러들어와 코 안으로 퍼졌다. 애써 모은 집중력이 잠시도 안 돼서 모래알처럼 흩어졌다. 왜 사람의 눈은 사방으로 뚫려 있는 것일까? 굳이 아까운 돈을 써가며 독서실에 온 것을 후회했다. 머리를 쥐어뜯을 뻔하다가 가까스로 참아냈다. 독서실 조명은 너무 밝아서 눈이 아렸고 의자도 지나치게 딱딱했다. 아, 미치겠네. 집에서 공부할 걸 그랬다.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인지 온갖 자극을 견디는 시험을 치르는 중인지 헷갈릴 지경이었다. 차라리 집에 가서 편하게 공부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자 얼른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다.
펼쳐놨던 교과서랑 문제집을 챙기고 독서실을 나서니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그렇게 몇 번을 해보고 나니 나는 도저히 독서실에서 공부할 체질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한 달치 이용권 말고 일일 사용권을 이용한 것이 다행이었다. 독서실과 마찬가지로 도서관, 카페 등 외부에서 공부하는 게 집중이 잘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갔다. 이미 극도의 피로감에 젖은 채로 집에 도착했다. 역시 집이 최고야. 비슷한 이유로 나는 야간 자율학습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원래는 의무 참여였지만 실기시험 비중이 높은 디자인학과 준비생인 덕분에 면제받을 수 있었다. 정말 다행이었다. 독서실과 마찬가지로 방과 후에 남아서 공부를 해보니 제대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이라도 될까 싶었다. 미술학원에서 돌아와 의자 위로 촉감이 유난히 거친 스웨터를 벗어 던졌다. 맨살에 닿지 않게 아내는 민소매 옷을 받쳐 입었었다. 직접 스웨터가 닿았던 목 주변에는 새빨갛게 알레르기가 올라왔다. 예민함을 줄일 수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고 싶었다. 혹시나 그 안에 답이 있을까 싶어서 예민함을 주제로 한 책은 모조리 읽었다. 온갖 자극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초예민한 사람으로 사는 것은 몇몇 책에서 표현한 대로 생존법을 익혀야 할 정도였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 자가진단 테스트를 해보니 거의 다 해당이 되었다. 나는 고통, 맛, 소리, 냄새나 자극에 매우 민감하고 쉽게 깜짝 놀라고 각종 변화에도 취약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에 함께 동요되는 일이 잦았다. 마치 나의 일처럼 공감하고 생생하게 몰입했다. 수시로 감정이 그들과 함께 롤러코스터를 탔다. 여기저기 공감하고 들어주다가 날이 새판이었다. 예민함을 극복한 천재들의 사례를 보며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었다. 예민함으로 인한 장단점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단점이 8할로 압도적으로 컸다. 뭐야, 위로가 전혀 안 되잖아. 예민함이 어떻게 축복이야? 그 반대지. 화딱지가 났다. 스트레스 덜 받고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예민함을 극복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천재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예민하지 않으면 좋겠다. 다 읽고 나니 생존 키트와 생존 매뉴얼만 달랑 던져주고 여러분의 무사 생존을 빕니다. 부디 안전한 인생길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이론과 실전은 달랐다. 조금씩 나만의 예민함 매뉴얼을 만들어갔다. 예민함 해소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된 건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긍정적인 사고 패턴으로 바꿔나가는 것이었다. 이왕 예민하게 태어났으니 불평불만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축복으로 바꾸어 가보자고 마음을 먹었다. 몸과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내 주변을 채워나갔다. 시끄럽고 자극적인 소리가 견디기 어려우니 대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피아노 곡이나 명상음악을 자주 들었다. 특히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북적이는 공간 대신 조용한 카페나 서점에서 시간을 보냈다. 자연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찐 도시 사람이었지만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산책하고 가끔은 산과 호수 등을 찾았다. 스트레칭과 운동, 명상은 밥 먹듯 가까이 했다. 밝고 긍정적이고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글을 읽고 보고 말했다. 그렇게 주변을 8할 이상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다 보니 예민함의 단점에 파묻혀 있던 장점을 살릴 수 있었다. 누가 옆에서 부스럭거리거나 말거나 의자가 불편하거나 말거나 영감과 창의력이 샘솟았다. 세상을 더 생생하게 피부로 느끼는 만큼 남들보다
더 세상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예민함이 없었다면 몸과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을 이만큼 가까이 했을까? 아직 예민함으로 인해 고단한 부분이 많지만 독특함으로 빛나는 내 삶을 사랑한다. 오늘도 퇴근길에 하늘을 보며 다짐해 본다. 예술가이자 상처를 극복한 치유자로서 살아가라고 내려진 이 축복을 섬세하게 활용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프로 소심러의 애환. 잠시만요. 저 죄송하지만 이번에 내릴게요, 기사님. 다른 생각하던 찰나 하차벨을 누르는 타이밍을 놓쳤다. 전방 5미터도 남지 않은 목적지를 보고 다급해져 오른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크게 외쳤다. 버스에서 내리며 나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도착한 카페에서 상대방이 오기를 기다리며 과거의 나를 떠올렸다. 버스에서 내리는 벨을 누르지 못했을 때 나는 지금처럼 내려달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 누군가는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바보 같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 역시도 스스로 답답하고 바보 같다고 여겼으니 내려달라고 말할까? 아니야. 미리 눌렀어야지. 지금 말을 하면 괜히 한 소리 듣는 거 아닐까? 아니야. 그래도 말을 해볼까? 혼자 내적 갈등하는 사이 이미 버스는 다음 정거장을 향해 신나게 달리고 있었다. 이별의 아픔을 겪었던 날이었다. 나는 우울한 마음을 달래고자 머리를 자르고 기분 전환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신나게 달려서 도착한 다음 정거장은 하필이면 대교 근처였다. 나는 이미 어둑해져가는 도로 위를 한참 걸었다. 신호등조차 제대로 없어서 울 것 같은 얼굴로 한참 도로 위에 서 있었다. 옆 사람에 밀쳐져서 지하철 문에 핸드백을 끼고 달린 적도 여러 번이다. 소심한데 자존심은 또 세서 남들에게 안 들키려고 불편한 자세를 잡고 가는 바람에 온몸에 쥐가 나기도 했다. 그렇게 드라마나 시트콤에서 나올 법한 우픈 일들이 종종 있었다. 어릴 때부터 문구점에 들르면 필요한 것이 없어도 작은 것 하나라도 꼭 사고 나와야 했다. 그냥 나오면 되는데 가게 주인에게 괜히 미안해서다.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나는 불필요한데도 그냥 나오기 무안해서 무엇인가를 꼭 사서 손에 들고 나오는 일이 잦았다. 편의점에 들르면 그래도 좀 나았다. 친구나 가족에게 줘도 되고 뒀다가 나중에 내가 먹어도 되는 것을 사니 말이다. 사서 고생하던 어느 날 웨인 다이어가 쓴 행복한 이기주의자를 읽게 되었다. 책에 따르면 나를 중심에 두고 나의 마음에 집중할 때 비로소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웨인 다이어의 말에 의하면 행복은 외부의 요인이 아닌 오로지 나의 마음을 중심에 두는 마음가짐이다. 그래, 나는 나를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았었네. 그 순간 나는 오로지 나를 위해서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보자고 다짐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우선 나를 챙기게 되었다. 불필요한 시간과 돈 낭비는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호하게 마음을 먹고 나니 변화는 비교적 쉬웠다. 양해를 구하고 내려달라고 말하는 것도, 잘 둘러봤다고 말하며 그냥 가게를 나오는 것도 해보니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다. 종종 따가운 눈초리를 받는다고 해도 별로 동요하지 않았다. 한 정거장을 걸어서 되돌아가는 일도 누군가에게 밀쳐져서 가방을 끼고 달리는 일이 없어졌다. 또
가게에서 필요하지도 않은데 사서 오는 일도. 삶이 더 가볍고 심플해졌다. 내가 원하는가? 나에게 필요한 일인가? 내면에 질문을 던지면 되었다. 만약 질문의 답이 그렇다라면 망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다. 그러면 후회할 일도 속상할 일도 적어졌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억지로 끼워 맞춘다거나 내가 진심으로 원하지도 않는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일도 줄어든다. 위에서 언급한 것들이 작고 사소한 일들 같지만 작고 사소한 변화들이 모여서 삶의 태도가 된다. 그렇게 아낀 시간과 에너지를 모아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에 쏟아부을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주춤거리며 눈치를 보느라 놓친 크고 작은 기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소심했던 나를 하나둘씩 떠나보내면서 그 자리에 다양한 기회들이 찾아왔고 손바닥 크기였던 나의 세계는 점점 넓어져 가고 있다. 그라데이션 분노. 너는 진짜 화를 잘 안 내네. 꼭 부처님 같다. 우리 주변에는 흔하지는 않지만 절대 화를 낼 것 같지 않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분명히 화를 낼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괜찮다고만 말하는 거다. 나 역시도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이었다. 상대방이 잘못한 일이 있어서 마음이 상했음에도 내색하고 싶지 않아서 화를 속으로 최대한 사기려고 했다. 화를 내면 분명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 있으니 참아야지. 괜히 화를 냈다가 저 사람이 마음 상해서 관계가 어긋날지도 몰라. 공연히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가 상황이 복잡해지거나 상대방과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사이가 틀어질까 염려되어 가능하면 그냥 참고 대충 맞춰가면서 살았었다. 그렇다 보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안다고 나보다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는 것이 반복되었고 나를 만만히 보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갔다. 무리한 부탁을 하는 사람, 뻔뻔함과 무례함을 넘나드는 말들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아, 네. 그러셨군요. 괜찮아요. 그냥 제가 하면 되죠. 정말 괜찮을 때도 있었지만 억지로 괜찮은 척하고 넘어갔기에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때도 제법 되었다.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괜찮다고 하는 모습이 스스로 가식적으로 느껴져 자괴감이 들기도 했다. 정말로 바다와 같은 마음, 깊고 넓은 마음을 가진 상태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었겠지만 문제는 내가 소심하고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닌 척하는 것에 있었다. 겉으로는 대인배인 것처럼 행동하고 속으로는 불평불만이 가득한데 억지로 참다 보니 냄비에서 바글바글 끓인 물이 흘러 넘치듯 억눌렀던 감정이 넘치기 시작했고 가끔은 발작 버튼이 눌린 것처럼 상대방한테 차곡차곡 쌓아왔던 분노를 한꺼번에 터뜨렸다.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말하다가 감정 조절에 실패해서 그라데이션 분노로 급발진하게 되었다. 상대방은 당연히 과한 내 반응에 기분이 상했고 멀어지지 않으려고 참던 일이 오히려 관계를 안 좋게 만들게 되었다. 넘쳐 흐르는 짜증과 화는 엉뚱한 곳으로 가기도 했다. 종종 애꿎은 엄마에게 짜증을 낼 때도 있었고 대부분은 나 자신에게 넘친 화가 돌아가게 되었다. 평소에 쌓였던 부정적인 감정들은 몸과 마음에도 당연히 악영향을 주었는데 몸 곳곳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온몸에 심한 알레르기가 생기거나 두드러기가 올라왔다. 명치가 터질 것처럼 답답하고 상체로 열이 쏠리는 화병도 겪었다.
부처는 무슨 부처인가? 가당치도 않은 말이었다. 내가 꿈꾸던 부처님의 삶과는 정말 거리가 멀게 느껴졌다. 나의 좁고 소심한 마음을 인정하고 돌아보면서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행동해 주기를 바랐던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다. 어떻게 그렇게 무리한 부탁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도 나의 생각임을 알게 되었다. 상대방은 그것이 나에게 무리한 부탁인지 모르고 했을 수도 있고 또 설령 무리한 부탁이라는 것을 알아도 내가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상대방에게 그때그때 나의 감정과 상황을 충분히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했음에도 무리한 요구가 이어진다면 솔직하고 단호하게 거부의 의사를 전달했다. 처음에는 견딜 수 없이 어색하기도 하고 말을 뱉어놓고 안절부절할 때도 있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매일 마음을 키워가고 확장하는 연습 또한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날따라 누군가가 지나치게 날이 서 있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그 사람이 현재 힘든 일이 있어서 감정에 여유가 없는 건 아닐지 혹은 뭔가 다른 일로 서운한 감정이 쌓인 건 아닌지 살펴보는 식으로 최대한 다양한 각도에서 상황과 상대방을 보려고 노력했다. 소심하고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작은 일에도 마음이 상하고 상대와 부딪히게 되니까 말이다. 명상 선생님께 배운 대로 화가 날 때 겨우 이만한 일로 화를 내어야 하는지 마음이 상해야 하는지 속으로 되물어 보았다. 꾸준히 지속해서 해보니 분노가 점점 커지지 않게끔 금방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몸과 마음은 편안해지고 화가 쌓이는 일도 드물게 되었다. 그러면서 알레르기도 놀라울 만큼 좋아졌고 가슴이 답답하고 두통이 생기던 것도 거의 없어졌다. 그간 어떻게 그렇게 참고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속도 시원해졌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강단과 지혜로운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노력한 덕분이다. 갑자기 비가 내리던 날. 어릴 때부터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내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취하는 행동이 있다. 바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 여유가 있었던 어느 주말 오후 나는 울퉁불퉁 블록이 튀어나온 보도위를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주 맑고 화창한 날의 구름은 마치 갓 세탁한 세탁물같이 하늘에 널려 있었다. 찰칵 눈부시게 빛나는 하늘을 핸드폰 화면에 담았다. 날이 좋아서 기분이 참 좋아. 그렇게 얼마간을 걸었을까? 갑자기 머리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상하다. 비가 온다는 예보는 없었는데. 나는 날이 흐리거나 우중충하면 기분이 물에 젖은 빨래처럼 아래로 축 처지곤 했다. 다행히 가벼운 소나기인 듯했다. 우산이 없었지만 모자를 쓰고 있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계속 걷기로 했다. 어디서 맡아본 것 같은 단풍잎 냄새가 콧속을 찔렀다. 동네 놀이터를 지나며 그 냄새를 맡으니 순식간에 어린 시절 우산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엄마를 기다리던 순간으로 돌아갔다. 그날도 비에 젖어 쿰쿰해진 단풍잎 냄새가 진동했었다. 초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우산이 없었다. 혹시 엄마가 나를 데리러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정문 앞을 기웃거렸다. 같이 서서 기다리던 단발머리 여자아이는 활짝 웃으며 우산을 들고 나타난 그 아이의 엄마와 함께 빗속으로 사라졌다. 신발 주머니를 머리에 이고 있던 한 친구도 엄마가 2개의 우산을 들고 와서
행여 비에 젖을까 얼른 아이를 데리고 돌아섰다. 그렇게 하나, 둘, 셋 모두가 떠나가도록 엄마는 끝내 오지 않았다. 나는 결국 기다리기를 포기하고 신발 주머니를 우산 삼으며 추적추적 걸어갔다. 온몸이 잔뜩 젖은 생쥐꼴로 집에 도착하자 엄마는 쓱 한번 쳐다보고는 대수롭지 않게 친구한테 같이 쓰고 가자고 하지 그랬냐며 무심하게 툭 한마디 했다. 어쩌면 그때부터였을까? 내가 비 오는 날을 싫어하게 된 것이. 그 후로도 엄마는 우산이 없는 것을 알아도 데리러 오지 않는 날들이 많았다. 어떤 날은 젖은 신문지를 머리에 얹고 오기도 했고 들고 있던 종이 가방이 불어 터져서 비가 가득 고인 인도에 짐들이 자꾸만 우수수 흩어져서 빗속에서 연거푸 쪼그려 앉아 줍고 떨어뜨리기를 반복하고 왔던 적도 있다. 계속 걸으며 나는 어린 시절의 조각들을 마주했고 기분 전환하러 나간 산책에서 더욱 젖어버린 감정을 안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비가 올 줄 알았으면 집에 있을 걸 괜히 나갔나? 그때 기억은 왜 난 거지? 날씨 탓인가? 아니다. 괜히 생각하면 기분만 더 안 좋아지지. 다음 날이 되어도 그 다음 날도 비는 계속되었다. 한 번 떠오른 기억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었다. 기분이 우울로 축축하게 젖어 말을 기미가 안 보였고 힘겹게 하루를 보냈다. 그렇게 꾸역꾸역 보내다 보니 해가 났고 기분도 밝아졌다.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니 엄마와의 에피소드도 점점 머릿속에서 멀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한번 툭 튀어나온 기억은 흐린 날마다 종종 찾아오곤 했다. 그때의 일이 왜 반복해서 떠오르는 걸까? 그럴 때마다 내면에 거듭 질문을 반복하다 보니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았다. 아직 상처받은 채로 여기 남아있어. 나 좀 봐줄래? 거기에 어린 내가 비를 맞으며 슬픈 표정으로 서 있었다.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빗물을 떨구고 있는 아이를 힘껏 안아주었다. 엄마가 오지 않아서 슬펐지? 네가 워낙 씩씩하니 알아서 올 거라고 여기셨나 봐. 그래도 비를 맞으며 집으로 가야 해서 속상했겠다. 그렇게 위로해 주니 좀 낫긴 했지만 서럽고 속상한 마음이 쉽게 가시지는 않았다. 머리로는 이해가 가도 완전히 마음이 안 풀어졌다. 계속 내면과 대화하다 보니 이것저것 그동안 제대로 보살핌이나 챙김을 받지 못했던 다양한 일화들이 줄지어서 떠올랐다. 엄마가 우산을 가져다 주지 않았던 사건은 그동안 불만이 쌓여있던 것에 돌 하나 얹은 것에 불과했던 거다. 영혼이 없는 딱딱한 로봇처럼 엄마는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표현에 인색했고 서운했던 것, 힘들 때 공감을 쉽게 해주기보다는 반응이 없거나 독설에 가까운 조언을 날리곤 했다. 완전 로봇맘이야, 로봇맘 이라고 투정을 부려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영원히 이해되지 않을 것 같던 엄마에게 얼마 전 MBTI 테스트를 권했다. 검사 결과 무심하고 무뚝뚝하기로 유명한 ISTP가 나왔다. 성향에 대한 설명을 보고 둘 다 빵 터졌다. 유행처럼 번진 MBTI 검사가 고마웠던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도 하나의 캐릭터로 보인다는 것이다. 엄마의 성향을 자세히 알게 되니 ISTP 치고는 나름 나를 위해 최선을 다했구나 싶었다. 애를 써도 채워줄 수 없는 부분도 있었던 거다. 기대했던 만큼 챙김을 충분히 받지 못한 점도 있었지만 나는 우산이 없으면 잠시 정류장에서
비가 멈출 때까지 기다리거나 편의점에서 새 우산을 사는 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어른으로 무사히 자라났다.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나에게 보호자가 되어서 제법 그럴듯한 말로 다정하게 위로를 전할 줄도 안다. 결핍이 컸던 만큼 더 편안하고 행복한 내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성숙한 태도와 다양한 관점으로 나와 타인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니 이만하면 참 잘 살아온 것 같다. 이따금 비가 와서 마음이 혼란스러워졌던 과거처럼 불쑥 예전의 앙금이 올라오고 난다. 그럴 때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에 당황해서 예민해지기보다는 내 마음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 호기심을 가지고 나의 내면을 관찰해 보고 있다. 그런 작업을 통해 감정 기복이 날씨의 변화만큼 변화무쌍했던 과거와 다르게 나는 점점 안정되어 가는 중이다. 둔감해지니 살맛 나는 인생. 예민함을 감추는 방법. 유나 씨, 미안한데 내가 보기엔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노력파는 타고난 사람을 이길 수 없어. 그녀는 한쪽 입꼬리를 비틀어 웃어 보이며 말했다. 망치에 얻어맞은 듯 머리가 멍해지고 명치가 얼얼했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 말을 잊어보려고 나는 나의 서랍을 뒤집어 정리하고 정리했다. 선반에 꽂혔던 들쭉날쭉한 책들도 다 뽑아내서 가지런히 줄을 맞춰 꽂았다. 조금이라도 집안의 물건이 흐트러진 것을 가만 지켜볼 수가 없었다. 그래픽 디자이너로 지내면서 나의 예민함은 한껏 상승했다. 이미지와 글 사이의 간격은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아야 했다. 섬세함이 필요했던 것인데 쓸데없이 예민함까지 상승해버렸다. 어느 순간부터 업무 스트레스 외에 여러 인간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마음이 매우 어지러운 상태가 될 때마다 나는 청소와 정돈을 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컨디션에 무리가 될 정도로 그것에 집중하게 되었다. 다른 가족들의 방이며 거실 구석구석 치우고 다녔고 새벽까지 치우고 정리하는 날이 늘어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해졌다. 그렇게 하고 나면 나는 배터리가 방전된 핸드폰처럼 침대에 뻗어 잠들곤 했다. 그렇게 종일 설쳤는데도 방전되지 않아 밤을 지새우다시피 한 날도 많았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은 없는데 눈은 말똥말똥했다. 나는 가만히 누워서 생각했다. 이쯤이면 직업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인 것 같다고. 내일 출근하면 숨막히는 하루가 또 시작될 것이다. 양을 세보다가 100마리가 넘어서 포기한다. 창밖으로 새벽 하늘이 보일락 말락할 때쯤 잠시 눈을 붙인다. 1시간은 잤을까? 야속하게 출근 시간을 알리는 핸드폰을 집어들면서 나도 불필요한 용량은 지우고 충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숨막혔던 회사 생활을 잠시 내려놓고 쉬는 동안에도 과도한 집안일은 계속되었다. 몇 달 동안 비워낸 물건만 이삿짐 센터 2톤 트럭 분량이 넘기도 했다. 빨래도 하고 요리도 했다. 또띠아로 만든 피자부터 각종 채소를 듬뿍 썰어 넣어서 녹을 때까지 뭉근하게 끓여낸 일본식 카레, 장아찌 담그기 등 그렇게 집안일에 몰입하는 동안은 뿌듯하기도 했고 주변이 말끔하게 정리되고 비우고 버릴수록 부정적인 생각도 같이 줄어들었다. 요리를 하는 것도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것도 좋았다. 피골이 상접했고 피곤해 죽을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불안했기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계속했다.
오죽하면 목을 다쳐서 움직임이 불편했던 시계도 움직일 수 있는 쪽으로 사부작됐던 나였다. 나에게 간간히 여름방학을 주기로 한 이후로 삶의 재충전이 필요할 때 미루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면서부터 비로소 나는 차분해질 수 있었다. 거슬리고 당장 치우고 싶은 마음에 몸이 근질근질할 때도 많았으나 꾹 참았다. 이제 집안일은 그만하면 충분해. 몸을 쉬게 하고 그 후엔 내 마음부터 돌보자.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다 보면 원하지 않아도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 그럴 때마다 날선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계속 청소나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려면 외부적 환경 정리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감정 정리도 열심히 해야 했다. 나는 자존심은 세고 자존감이 낮았었고 남의 말이나 평가에 매우 민감했으며 쉽게 감정이 동요되었다. 우선 날이 덜 서도록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둔감해질 필요가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에는 명확하게 나의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을 구분했다. 그런 후 그 사람과 나의 감정이 섞이지 않은 사실과 의견을 구분했는데 꼬아서 듣지 않게 주의했다. 그렇게 구분하고 나면 감정이 크게 소용돌이치는 일이 적어졌다. 무조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라는 조언은 나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건설적인 조언은 겸허하게 받아들였고 넌 왜 이렇게 말하는 속도가 느리냐? 와 같은 다분히 주관적인 비난을 받을 때는 의연해지자고 생각했다. 그래, 부처님이나 예수님도 안티팬이 많았다는데 뭐. 그만큼 나한테 쏟을 에너지랑 관심이 많은가 보다. 마음을 먹고 들으면 그러려니 해졌다. 남은 남일 뿐 남의 의견에 내가 억지로 맞추거나 흔들리는 등 소중한 나를 상하게 할 필요는 없었다. 계속되는 무차별적 공격에 대해서도 여유 있게 웃으면서 아, 저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하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했다. 상대를 치켜 세워주는 듯 나의 의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방도 전투 의지가 꺾였다. 종종 눈치 없이 칭찬으로 알고 그래? 역시 내 말이 도움이 되지? 내가 유나 씨한테 관심이 많아. 라는 어이없는 반응이 돌아올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 역시 네 라고 짧게 대답하거나 아니면 그냥 영혼 없는 사무적인 미소 한번 날려줬다. 간혹 나의 몸이 건조하고 사무적인 반응에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전에는 나도 모르게 발끈하거나 상대방의 말에 구구절절 해명하기에 바빴는데 지금은 어쩌라고요? 그럴 시간 있으면 집에 가서 발이나 닦고 자세요. 라는 생각과 함께 공격의 불씨를 아예 꺼버리는 쪽을 선택한다. 이제 나는 어지간한 외부 사건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마음이 복잡할 때는 과도하게 집을 치우기보다는 적당히 치우고 내 마음 돌보기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다. 때로는 너무 바빠서 치울 시간이 부족할 때는 방이 너저분해서 스트레스가 된다. 그렇더라도 청소보다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가끔 남아있던 완벽주의 성향이 도져서 스멀스멀 몰려올 기미가 보일 때면 나에게 말해준다. 인간은 원래 완벽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신이 아니야. 사람이야. 핸드폰은 더더욱 아니고. 나는 지금 나의 마음도 지내는 공간도 지나치게 깨끗하지도 너저분하지도 않게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치워야 할 공간이 아닌 살맛 나는 공간으로 갖고 갈 것이다.